책상 위에 펼쳐진 문서를 보던 제 손이 멈췄습니다. 한 문장의 음절이 제 눈을 붙잡았습니다. 그 이름이 여기에 있다. 입술이 저절로 움직였고 심장이 크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종이는 낡고 바스락거렸지만 그 안의 글자는 또렷했습니다. 성경에서 사라졌던 그 왕의 이름이 이 기록에 남아 있었습니다. 히브리어 족보와 한문 문서가 나란히 놓여 있었고 그 이름 둘은 너무도 비슷했습니다. 박 박사님이 낮게 중얼댔습니다. 이 이름 당신이 말한 그 사람과 같습니다. 성경과 한국 고대사, 전혀 다른 두 세계가 한 점에서 겹쳐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쫓아온 동방으로 간 왕족이 정말 이 땅에 있었던 걸까요? 단순한 이름의 일치가 아니었습니다. 문화도 의식도 율법까지 모두 닮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왜 하필 이 땅이었을까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데이비드 로젠버그입니다. 미국 시카고 대학교에서 고대 근동 문헌학을 전공했고 지난 15년간 성경 족보의 잃어버린 고리들을 추적해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족보를 단순한 상징이나 신화로 여기지만 저는 그 안에 실제 역사적 사실들이 숨어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특히 창세기와 역대기에 나타나는 족보들 사이의 공백 구간들과 갑자기 사라지는 왕조의 흔적들이 제게는 풀어야 할 수수께끼였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동방으로 이주한 왕족들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그 이후의 기록이 완전히 단절되어 있거든요. 학계에서는 이를 그저 신화적 표현이라고 치부하지만 저에게는 실제로 존재했던 역사적 인물들의 행적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연구는 제가 지금까지 해온 모든 작업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지구 반대편 한국이라는 나라까지 오게 되었고 여기서 발견한 것들은 제가 평생 믿어온 학문적 상식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 연구를 넘어선 무언가였고 저 자신도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던 발견들로 가득했습니다. 사실 처음 한국에 오게 된 계기는 우연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한 고문서 보관소에서 12세기경 유대인 학자가 남긴 기록을 발견했는데 그 안에 흥미로운 구절이 있었습니다. 동방의 끝 땅에서 우리의 잃어버린 형제들이 하늘의 이름을 부르며 살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당시만 해도 저는 이를 단순한 비유적 표현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문서에 함께 기록된 몇 개의 이름들이 계속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 이름들은 성경에서 갑자기 사라진 족보의 마지막 부분과 기묘하게 일치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특히 에벨과 벨렉 그리고 요단 이후의 계보에서 완전히 사라진 왕족들의 이름과 음성학적으로 유사한 특징을 보였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저는 동방이라는 표현이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가리키는지 추적하기 시작했고 여러 경로를 통해 그것이 현재의 한반도 지역일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 봄 처음 한국 땅을 밟게 되었고 그때부터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학술 연구가 아닌 무언가 더 큰 발견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 발견이 얼마나 충격적인 진실로 이어질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후 저는 곧바로 국립중앙도서관과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제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우선 언어의 벽이 생각보다 높았고 고문서들은 대부분 한자와 한글로 되어 있어 저 혼자서는 제대로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시카고 대학교의 추천서를 통해 서울대학교 국사학과의 김 교수님을 만날 수 있었고 그분이 저를 위해 통역과 자료 해석을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삼국유사와 삼국사기 같은 기본적인 사료들을 함께 살펴보았는데 김 교수님은 제 연구 주제에 대해 상당히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서구의 성경 기록과 한국의 고대사를 연결하려는 시도 자체가 무리라는 입장이었죠.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가져온 히브리어 자료들과 성경 족보 분석 결과를 차근차근 설명하며 최소한의 가능성이라도 열어두고 함께 살펴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김 교수님은 마지못해 협력하기로 했지만 큰 기대는 하지 말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김 교수님과 함께 작업을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고조선 관련 기록들을 하나씩 살펴보며 제가 찾고 있는 연결고리를 찾으려 했지만 대부분의 내용은 이미 잘 알려진 것들이었고 제 가설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는 찾기 어려웠습니다. 김 교수님은 점점 더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고 저 역시 조금씩 의기소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김 교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 고조선 관련 논문을 준비하면서 여러 사료를 비교 분석하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삼국유사에 기록된 고조선의 건국 연대와 성경에서 제가 추적하던 동방 이주 시기가 놀랍도록 비슷하다는 것이었죠. 물론 이것만으로는 직접적인 연관성을 증명할 수는 없었지만 최소한 시간적 일치라는 실마리는 찾은 셈이었습니다. 김 교수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고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시간적 일치라는 실마리를 바탕으로 저희는 더 체계적인 접근을 시작했습니다. 김 교수님은 자신의 학술 네트워크를 통해 고조선 연구 전문가들을 소개해 주었는데 그 중에서도 고려대학교의 박 박사님이 특히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박 박사님은 오랫동안 고조선 이전 시대의 한반도 정착민에 대해 연구해온 분이었고 주류 학계에서 잘 다루지 않는 자료들까지 폭넓게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첫 만남에서 박 박사님은 저의 연구 목적을 듣고 난 후 상당한 시간 동안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혹시 제가 찾고 있는 것이 단순한 역사적 호기심이 아니라 더 깊은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냐는 것이었죠.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이것은 학문적 탐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며 진실이 무엇이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입니다. 박 박사님은 제 답변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박 박사님이 들려준 이야기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했습니다. 그분에 따르면 한국의 고대사 연구에는 일종의 금기 영역이 존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조선시대 이후 유교 사관이 지배적이 되면서 고조선 이전 시대나 외부에서 온 정착민에 대한 기록들이 의도적으로 배제되거나 축소되었다는 것이죠. 특히 단기고사나 교원사와 같은 문헌들은 주류 학계에서 위서로 취급받고 있지만 그 안에는 다른 곳에서는 찾을 수 없는 독특한 기록들이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료들을 연구하는 것은 학자로서 상당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박 박사님은 저에게 며칠 더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학문적 목적만을 가지고 있는지 더 확인해보고 싶다는 것이었죠.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저는 김 교수님과 함께 좀 더 안전한 자료들을 계속 검토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박 박사님이 가지고 있을 자료들에 대한 기대와 불안이 교차했습니다. 일주일 후 박 박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저를 자신의 개인 연구실로 초대하겠다는 내용이었죠. 약속 장소는 대학이 아닌 서울 외곽의 한적한 곳에 있는 작은 건물이었습니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박 박사님은 이미 여러 자료들을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오늘 보게 될 자료들의 내용은 절대 함부로 공개해서는 안 되며 만약 연구 결과를 발표할 때도 반드시 사전에 상의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조건을 받아들였고 박 박사님은 비로소 첫 번째 문서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단기고사의 필사본이었는데 일반적으로 알려진 버전과는 다른 부분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고조선 건국 이전 시대에 대한 기록이 더 자세히 남아있다는 것이었죠. 박 박사님은 천천히 그 내용을 번역해주기 시작했는데 첫 구절부터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서방에서 온 왕족들이 백두대간을 넘어 정착했다는 내용이었고 그들이 가져온 종교와 문화가 이후 고조선의 기반이 되었다는 기록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왕족들의 이주 시기였습니다. 박 박사님이 번역해준 이주 시기는 제가 성경에서 추적한 동방 이주 시점과 놀랍도록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서방에서 온 왕족 중 한 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박 박사님이 그 이름을 한자 발음으로 읽어주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발음을 히브리어 음성 체계로 역추적해보니 성경 역대기에서
마지막으로 언급되는 동방으로 간 왕족 중 한 명의 이름과 거의 동일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박 박사님에게 잠시 시간을 달라고 부탁하고 제가 가져온 성경족보 자료를 꺼내 비교해 보았습니다. 음성학적 변화 규칙을 적용해 보니 두 이름은 같은 어원에서 나온 것으로 보였습니다. 박 박사님도 이 일치를 보고 상당히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분 역시 이런 연관성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박 박사님이 보여준 두 번째 문서에는 더욱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었고 그 내용은 제가 지금까지 찾던 결정적 증거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저는 손을 떨며 그 문서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번째 문서는 규원사화의 일부분이었는데 박 박사님에 따르면 현재 알려진 규원사화와는 다른 판본이라고 했습니다. 그 안에는 서방에서 온 왕족들이 한반도에 정착한 후의 상황이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그들이 가져온 종교의식과 정치 체제에 대한 설명이 흥미로웠는데 박 박사님이 번역해주는 내용을 들으면서 저는 점점 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방식이나 제단을 쌓는 방법 그리고 왕위 계승의 원칙까지도 구약 성경의 기록들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했기 때문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 문서에 나오는 또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서방 왕족의 후손으로 기록된 인물의 이름을 들었을 때 저는 의자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름은 성경에서 동방으로 간 후 완전히 사라진 왕족의 아들 이름과 정확히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박 박사님은 제 반응을 보고 무언가 중대한 발견을 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온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박 박사님이 보여준 자료들을 계속 머릿속에서 정리하면서 이 모든 발견들이 의미하는 바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 제 가설이 맞다면 성경에서 갑자기 사라진 왕족들의 계보가 실제로는 한반도에서 이어져 왔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증거들이 필요했고 무엇보다 이 발견이 가져올 파장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김 교수님을 만나 어제 있었던 일들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김 교수님은 처음에는 믿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제가 정리한 증거들을 하나씩 검토해 보면서 점차 진지한 표정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름들의 음성학적 일치에 대해서는 상당히 흥미로워했고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데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김 교수님은 한 가지 중요한 경고를 했습니다.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반드시 더 많은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김 교수님의 경고는 타당했습니다. 이런 주장은 기존의 학계 통념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고 만약 충분한 증거 없이 성급하게 발표한다면 학문적 신뢰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이 발견을 그냥 묻어둘 수도 없었습니다. 진실이라면 반드시 세상에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욱 체계적인 연구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박 박사님과 함께 더 많은 고문서들을 검토하여 추가적인 증거들을 찾아야 했고 동시에 음성학적 분석도 더욱 정밀하게 진행해야 했습니다. 또한 고고학적 증거나 다른 문화적 유사점들도 찾을 수 있는지 살펴봐야 했습니다. 이런 계획을 김 교수님과 박 박사님께 말씀드렸을 때 두 분 모두 협력하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특히 박 박사님은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았던 더 많은 자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보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조건이 무엇인지 궁금하면서도 약간의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박 박사님이 제시한 조건은 예상보다 까다로웠습니다. 더 많은 자료를 보기 위해서는 한국의 전통 사상과 역사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서구적 관점에서 증거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한국 고대사의 맥락 안에서 이 문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었죠. 그래서 박 박사님은 저에게 최소 한 달 동안은 한국의 고대 사상과 문화에 대해 집중적으로 공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곰곰 생각해보니 박 박사님의 말이 옳았습니다. 제가 찾고 있는 연결고리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단순히 이름의 일치나 시대적 배경만으로는 부족했고, 당시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나 문화적 배경까지 파악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 박사님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다음 한 달 동안은 한국의 고대 철학과 종교 그리고 사회 제도에 대해 집중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교수님도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었고, 여러 전문 서적들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새로운 의문들이 생겨났습니다. 한 달간의 집중 학습 기간 동안 저는 한국 고대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쌓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성경과의 연결고리만 찾으려 했지만, 이제는 고조선이라는 문명 자체가 얼마나 독특하고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어렴풋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한 달이라는 짧은 시간으로는 깊이 있는 이해에 한계가 있었지만, 적어도 제가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는 더 명확해졌습니다. 특히 천신 사상과 제사 의식의 체계가 다른 동아시아 문명들과는 확연히 다른 특징을 보인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김 교수님의 도움으로 읽은 여러 논문들에서 고조선의 정치 체제에 대한 언급들을 발견했는데, 왕권의 신성성에 대한 개념이나 일부 통치 원칙들이 고대 근동 지역의 그것과 유사한 면이 있다는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공부를 통해 저는 제가 찾고 있는 연결고리가 단순한 족고상의 일치가 아니라 문화와 사상 차원의 연관성일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난 후 박 박사님은 저의 기본 준비가 어느 정도 되었다고 판단했는지 드디어 더 중요한 자료들을 보여주겠다고 연락해 왔습니다. 이번 만남 장소는 경기도 외곽의 한 산속 암자였습니다. 박 박사님은 그곳에 주지 스님과 오래된 인연이 있다고 했고, 스님 역시 한국 고대사에 대한 독특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암자에 도착했을 때 주지 스님은 이미 저희를 기다리고 계셨고 차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다행히 스님은 오랫동안 해외 포교 활동을 하셨던 분이라 영어로 대화가 가능했습니다. 스님은 제 연구 목적에 대해 이미 박 박사님으로부터 들으셨다고 하면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이 암자에는 조선시대 때 숨겨진 고문서들이 보관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유교 정책으로 인해 불교, 사찰들이 탄압받을 때 많은 귀중한 자료들이 은밀하게 보존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는 고조선과 관련된 매우 특별한 기록도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역사서들과는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쓰여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자료들은 역사의 한 면을 보여주지만 해석에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스님의 신중한 당부를 듣고 나서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 학자의 본분이지만 동시에 그 진실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온 이상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스님께 어떤 내용이든 학문적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박 박사님과 함께 암자 뒤편의 작은 건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그곳은 마치 비밀 서고 같은 곳이었고 오래된 목함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스님은 그 중 하나를 열어 낡은 두루마리를 꺼내셨습니다. 그것은 조선 전기에 쓰여진 것으로 보이는 문서였는데 박 박사님이 제목을 번역해 주자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서역 왕조 실기라고 쓰여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쪽 지역 왕조의 실제 기록이라는 뜻이었고 이것이 바로 제가 찾던 결정적 증거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박 박사님은 천천히 그 두루마리를 펼치기 시작했고 첫 페이지의 내용을 번역해주기 시작했는데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박 박사님이 번역해준 첫 페이지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서역에서 온 왕족들이 대이동을 통해 동방의 땅에 정착했다는 기록으로 시작되었는데 그 이동 경로와 시기가 제가 성경에서 추적한 내용과 놀랍도록 일치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왕족들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박 박사님이 한 글자씩 천천히 읽어주는 그 이름들을 들으면서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이름부터가 성경에서 동방으로 간 후 사라진 왕족의 이름과 음성학적으로 거의 동일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문서에는
서역 왕족들이 가져온 경전과 율법에 대한 기록도 있었는데 그 내용들이 구약 성경의 율법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했습니다. 특히 십계명과 비슷한 계율들이 기록되어 있었고 제사 의식의 절차도 레위기의 그것과 거의 일치했습니다. 박 박사님도 이런 내용을 번역하면서 점점 더 놀라는 표정을 지었고 중간중간 저와 눈을 마주치며 이것이 정말 가능한 일인지 의문을 표했습니다. 문서의 다음 부분에는 더욱 구체적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서역에서 온 왕족들이 한반도에 정착한 후 현지 부족들과 어떻게 융합했는지, 그리고 그들의 종교와 문화가 어떻게 토착화되었는지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었습니다. 박 박사님의 번역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많은 갈등과 조화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서역 왕족들이 가져온 하늘 숭배 사상이 기존의 샤머니즘과 결합하면서 독특한 형태의 종교 체계를 만들어냈다는 기록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후에 고조선의 천신 사상의 기원이 되었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정말 놀라운 것은 그 문서에 기록된 왕위 계승 방식이었습니다. 장자상속제와 신권 정치의 결합이라는 개념이 구약 성경의 다윗 왕조 체계와 거의 동일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그 문서에는 미래에 대한 예언 같은 내용도 있었는데 동방에 정착한 왕족의 후손들이 언젠가는 서방과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기록들이 단순한 허구가 아니라 실제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확신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서를 다 살펴본 후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발견한 모든 증거들이 하나의 거대한 퍼즐처럼 맞아떨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갑자기 단절된 족보와 고조선의 건국 신화 사이의 연결고리가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발견이 가져올 파장에 대해서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기독교계에서는 성경의 족보가 다른 문명과 연결된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할 것이고 한국사학계에서도 고조선의 기원을 외부에서 찾는다는 것에 대해 반발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스님과 박 박사님도 비슷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진실은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세상에 알리느냐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었죠. 저는 이 연구를 계속 진행하되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우선 더 많은 증거들을 수집하고 다양한 각도에서 검증을 거친 후에 학계에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암자 밖에서 갑자기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온 것입니다. 스님의 표정이 급격히 굳어졌습니다. 스님이 밖으로 나가 확인해 보니 몇 명의 낯선 사람들이 암자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문화재청 관계자라고 자신들을 소개했지만 스님의 표정을 보니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박 박사님은 재빨리 문서를 다시 목함에 넣고 서고를 잠갔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본 것들에 대해서는 당분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것이었죠. 저는 무슨 일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스님이 돌아와서 설명해 주기를 그 사람들은 최근 이 지역의 고문서들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문화재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특정한 문서들을 찾고 있는 것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연의 일치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런 연구를 시작한 후에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말입니다. 박 박사님은 저에게 서울로 돌아가서 당분간은 조용히 지내라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후 며칠 동안 저는 조심스럽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암자에서 본 문서의 내용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고 이 연구를 포기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제가 지금까지 수집한 모든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분석해 보기로 했습니다. 김 교수님의 도움으로 서울대학교 도서관에서 관련 자료들을 더 찾아보았고 동시에 해외의 고대사 전문가들과도 연락을 취했습니다. 특히 고대 근동 지역의 민족 이동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 학자들에게 제 발견에 대해 조심스럽게 문의해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몇몇 학자들은 제 가설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미 그들도 성경에 기록된 동방 이주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었고 그 목적지가 어디인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과의 연결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무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제 국제적인 학술 네트워크를 통해 이 연구를 진행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제학술 네트워크를 통한 연구는 예상보다 많은 성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특히 옥스퍼드 대학의 고고학과 교수인 마이클 톰슨 박사가 제 연구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는 최근 중앙아시아에서 발굴한 고대 유적들에서 흥미로운 발견을 했다고 했습니다. 기원전 8세기경으로 추정되는 이주민 집단의 흔적이 발견되었는데 그들이 사용한 문자와 종교 의식의 흔적이 고대 이스라엘의 것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이주 경로가 동쪽을 향하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톰슨 박사는 제가 보내준 한국의 고문서 번역본을 검토한 후 이것이 같은 집단의 최종 정착지일 가능성이 높다고 의견을 표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의 레이첼 코엔 교수도 제 연구에 참여하고 싶다고 연락해왔습니다. 그녀는 성경족보학의 권위자였고 특히 잃어버린 지파들의 행방에 대한 연구를 오랫동안 해온 분이었습니다. 코엠 교수는 제가 발견한 이름들의 음성학적 분석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고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제 1년이 넘는 연구 끝에 저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갑자기 사라진 동방으로 간 왕족들의 계보가 실제로는 한반도에서 이어져 왔다는 것이 단순한 가설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말입니다. 물론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더 많은 연구와 검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수집한 증거들만으로도 충분히 학계의 관심을 끌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제공동연구팀이 구성되었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학술 논문 발표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이 발견이 세상에 알려진다면 기독교사와 한국 고대사 모두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성경의 잃어버린 왕조가 동방의 끝 땅에서 고조선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이야기는 단순한 학술적 발견을 넘어서 인류 역사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제공할 것입니다. 저는 이 연구를 통해 역사란 결코 단절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실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